정임의 손에서 들고 있던 대파 묶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 노인만 보였습니다. 정임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최북현 당신이야?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세월에 망가져 있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입가에는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두덩은 부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최복현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오열하였습니다. 3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 딸에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시장 바닥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한 가지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재래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같은 소리로 시작됩니다. 철컹거리는 셔터 소리, 리어카 바퀴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불 붙는 소리죠. 70대가 된 오정임도 오늘 아침 역시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알루미늄 냄비 여러 개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30년 된 이 냄비들은 찌그러지고 녹슬었지만 정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이 냄비로 딸을 키웠고 이 냄비로 혼자 살아남았으니까요. 정임은 국물 맛을 보며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손님들은 늘 말했죠. 이 집 국물은 늘 깊은 맛이 나. 그 깊은 맛은 30년간 새벽마다 뼈를 고아낸 시간의 맛이었어요. 정임은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아파도 딸이 대학 입시를 볼 때도 이 자리를 지켰어요. 그게 정임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무 하나 떨어졌네. 오늘은 또 장날이라고 사람이 많을 텐데. 정임은 혼잣말을 하며 창고를 뒤적였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빨랐어요. 30년 동안 혼자 이 가게를 지켜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죠. 물을 꺼내며 정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고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옆 가게 김씨 아줌마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정임아, 너 혼자 산 게 아닌가 싶다. 그 나이에 가게를 저렇게 돌리니 딸이 변호사라며 좀 도와주라 해. 정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애는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사는 애지. 여기서 사는 애가 아니야. 내가 저 애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죽을 힘을 썼는데. 김씨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만든 거 대단하지. 남편도 없이 혼자서. 그 말에 정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쪽이 저려왔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단어는 여전히 정임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임은 그 상처를 분노로 덮어왔지만 가끔은 그 분노 아래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실 정임은 늘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 최복현이 사라진 게 40대 중반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택시 몰고 나간다고 하더니 그냥 사라져버렸죠. 아침에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나간 사람이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바람났다더라. 비치고 도망갔대. 택시기사들 그런 일 많지. 같은 말들이 시장 전체에 퍼졌어요. 정임은 처음엔 경찰서에도 가보고 택시회사에도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죠. 복현은 그냥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졌어요. 정임은 그때 선택을 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기로, 미워하기로. 그 분노가 없었다면 혼자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너 버리고 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는 셈 치고 살아. 그 말은 딸 소라의 마음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7살 아이에게는 너무 잔인한 말이었지만 정임은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소라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지운 게 아니라 증오로 덮어버렸죠. 정임도 마찬가지였어요. 증오만이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30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변호사가 되었고 정임은 여전히 이 낡은 시장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죠. 가게 앞에는 30년 단골들이 매일 아침 찾아왔습니다. 낡은 스테인레스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벽에 붙은 색바랜 메뉴판,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어요. 정임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복현이 그때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사라진 사람을 생각하는 건 시간 낭비였으니까요. 정임은 복현을 미워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상한 풍경 하나가 시장 입구에 생겼습니다. 시장 골목 바닥에 종이컵 하나를 놓고 허리를 굽힌 채 사람들 발치만 바라보며 구걸하는 노인이 있었어요. 거지 차림이었습니다. 너덜너덜한 점퍼, 때 묻은 바지, 부어오른 얼굴,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정임은 장을 보고 오다가 무심코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시장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 구부정한 어깨가 낯익었어요. 정임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정임은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죠.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손에 들고 있던 대파 묶음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노인 앞으로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큼은 분명했어요. 그 순간 정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 최복현이야? 말도 안 됐습니다. 저렇게 늙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72살이라고 해도 아니 저 눈은 분명히 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임은 30년 전 그 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딸을 안고 웃던 그 눈, 택시 운전대를 잡고 출근하던 그 눈,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눈빛만은 변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정임의 손에서 들고 있던 대파 묶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 노인만 보였습니다. 정임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최복현 당신이야?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세월에 망가져 있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입가에는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두덩은 부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최복현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오열하였습니다. 3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 딸에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시장 바닥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한 가지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정임은 그 자리에 서서 복현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거리가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복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정임아, 복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처럼 떨렸어요. 정임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복현의 목소리였어요. 세월이 흘러 변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서 사람들 보고 돈을 달래? 뭐야, 이 꼴은?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소문에 민감했습니다. 국밥집 사장이 시장 입구에서 거지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니 금방 구경꾼들이 모였죠. 저기 국밥집 사장 아니야? 저 거지랑 무슨 일이래? 정임은 주변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복현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물었어요. 30년을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나타났어? 우리 소라 어린이였어. 복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옛날 얼굴들이 보였어요. 30년 전 이 시장에서 택시를 잡아 타던 사람들, 정임과 함께 장사하던 상인들, 그리고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상인회 회장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상인회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시장에서 땅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실세였죠. 회장은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국밥집 사장님. 아는 분이셔? 그냥 불쌍해서 놔둡시다. 한 푼씩 주면 어때요?
회장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말투를 알아챘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걸. 정임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버티면서 지켜온 자존심이었어요. 남편 때문에 자기가 창피를 당하는 꼴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찾지 말랬다고 해서 정말 30년을 안 나타난 거야? 정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딸이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고 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복현은 뭔가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수술 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고 다리는 살짝 절뚝거렸어요. 몸 여기저기에 세월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임아, 내가 그때 나타날 수가 없었어. 복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정임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시장 전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겼어도 바람이 났어도 사람인데 한 번은 연락을 했어야지.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정임은 복현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지만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상인의 회장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장사해야죠. 이런 사람 여기 있으면 손님 떨어집니다. 제가 내보낼까요? 회장은 손짓으로 시장 관리인들을 불렀습니다. 복현을 끌어내려는 듯 했어요. 정임은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확 돌아섰습니다. 아니, 정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사람 내 전 남편이야. 내 집안 문제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 시장은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국밥집 사장의 남편이 30년 만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습니다. 상인의 회장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사장님이 알아서 처리하시죠. 하지만 시장 이미지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그 뒷모습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요. 회장의 눈빛에 뭔가 음흉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복현을 일으켰습니다. 복현의 몸은 가벼웠어요. 3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마른 몸이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정임은 복현을 끌고 시장 뒤편 공터로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공터에는 낡은 의자 몇 개와 버려진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복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복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야기해. 지금이라도. 왜 그날 택시 몰고 나가더니 안 들어온 거야? 복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해. 정임이 다그쳤습니다. 복현은 깊게 한숨을 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도 알다시피 내가 모는 택시에 사고가 났었어. 정임은 기억했습니다. 복현이 사라지기 며칠 전 택시로 손님을 태우다가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상대는 부잣집 딸이었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 그 부잣집 딸 다쳤잖아. 복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거 합의 봤다며? 그래서 끝난 거라며? 정임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합의금을 내고 사건은 마무리됐어요. 끝난 줄 알았지. 복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우리 시장 상인회 지금 회장 그 집안이야.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했어. 정임은 숨이 막혔습니다. 너 이 동네에서 사라져라. 안 그러면 너도 내 가족도 편하게 못 살 거다. 복현의 말에 정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일이 조금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겁났어. 소라가 겁났고. 복현은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30년간의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소문은 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국밥집 사장이 30년 만에 전 남편 찾았다더라. 그 남편이 지금 구걸하고 다닌대. 딸이 변호사라면서 창피해서 어쩐데 같은 말들이 시장 곳곳에서 들렸어요. 정임은 가게로 돌아왔지만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임을 쳐다봤어요. 정임은 그 시선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소라였어요. 엄마, 시장 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하게 만든 건 정임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정임은 가게 문을 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복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였다는 말, 가족을 지키려고 떠났다는 말. 정임은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국물을 끓이면서도 정임의 손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미움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만약 복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임은 30년 동안 잘못된 미움을 품고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그 미움을 전달해버렸죠. 사장님, 국밥 하나요. 단골 손님의 목소리에 정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국밥을 내오면서도 정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복현은 지금 어디 있을까? 어젯밤 공터에 그냥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수군댔습니다. 국밥집 사장 남편이 거질에 30년 만에 나타났대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정임은 그 소리들을 애써 무시하며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2시쯤 가게 앞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딸 오소라였어요. 45살이 된 소라는 변호사답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엄마, 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라가 이렇게 갑자기 내려올 줄은 몰랐어요. 소라야, 갑자기 웬일이니? 소라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있었지만 소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어제 시장 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무슨 노인이 엄마한테 매달리더라는데 또 사기꾼이에요. 정임은 순간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언젠가 말해야 할 문제였어요. 소라야, 내 아버지다.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네,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임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우리 버렸잖아요.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사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기 있다고요? 정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가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 상처받을까봐. 소라는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그건 엄마 편한 대로 정리한 거예요. 소라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가 아니고 엄마가 아버지를 미워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정임은 복현을 미워했고 그 미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소라는 7살 때 아버지가 사라진 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복현은 소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말했어요. 소라야, 아빠 오늘도 택시 타고 갈까? 응. 아빠, 내일도 태워줘? 그럼 우리 소라 서울 어디든 데려다 주지.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복현은 그날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라는 그 약속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배신의 기억으로.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임은 망설이다가 시장 끝 공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공터에 있을 거야. 소라는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임은 따라가려 했지만 소라가 손으로 막았어요. 엄마는 가게 보세요. 제가 혼자 가볼게요. 소라는 시장 골목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힐을 신고 있었지만 속도는 빨랐어요. 시장 사람들이 소라를 쳐다봤습니다. 국밥집 사장 딸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변호사라며 아버지 보러 가나봐 같은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공터에 도착한 소라는 신문지 위에 앉아있는 늙은 노인을 봤습니다. 너덜너덜한 옷, 덥수룩한 수염, 구부정한 등. 소라는 그 모습을 보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버린 사람이에요? 복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을 보자 얼굴이 무너졌어요. 소라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복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어린아이였던 소라가 이제 중년의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르지 마세요. 소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 그런 거 싫어요. 제가 몇 살 때였는지 알아요? 유치원 때예요. 소라는 복현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이 다 물어봤어요. 너 아빠 왜 없어?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소라는 늘 아버지 없는 아이였습니다. 정임이 뒤따라왔습니다. 소라의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라야,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다고. 소라는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사람을 버리는데 사정이 어디 있어요? 소라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국밥 끓여서 나 키웠어요. 아버지 아닌 사람 덕에 제가 변호사 된 게 아니라고요. 그때 상인회 회장이 일부러 큰 소리로 지나갔습니다. 몇몇 상인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딸한테도 버림받은 아버지가 시장까지 와서 구걸하고 있으니 시장 이미지가 말이 아니네. 회장은 일부러 소라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 자리 정리 좀 해야겠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시장 전체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 말은 소라의 분노를 더 자극했습니다. 엄마가 창피한 일에 휘말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라는 복현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엄마한테 더 이상 피해주지 마세요. 30년 동안 안 나타났으면 그냥 끝까지 안 나타나는 게 맞는 거예요. 소라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복현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딸의 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임은 딸과 남편 사이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가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정임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장사를 할 기력이 없었어요. 복현은 여전히 공터에 있었습니다. 정임은 복현에게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줬어요. 먹어. 복현은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먹는 정임의 국밥이었어요. 복현은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임아, 미안해. 복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현 옆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복현을 공터에서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집에 갑자기 남편을 들릴 수는 없었어요. 정임은 그저 하루에 한 번씩 국밥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따가워졌습니다. 국밥집 사장 남편이 거질해 창피해서 어쩌나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정임은 그 소리들을 견디며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장 상인회에서 공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정임은 봉투를 뜯어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시장 환경 정비를 위해 노후 점포 일부 철거, 그 명단에 정임의 국밥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 가게가 손님이 제일 많은데. 정임은 공문을 들고 상인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상인의 회장이 여유롭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 사장님. 공문 받으셨군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가게를 왜 철거 명단에 넣으신 거예요? 정임은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공문을 슬쩍 보고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장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시장 이미지가 요즘 안 좋아요.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거지까지 앉아있고 구걸하고 젊은 손님들이 싫어요. 가게 하나 옮기면 되잖아요. 정임은 이게 복현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회장은 복현 때문에 정임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혹시 30년 전 그 사고도 회장님네 집안이었죠?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이고, 그 이야기까지 나오네. 그땐 운이 나빴을 뿐이죠. 회장은 정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복현이라고 했나? 내가 사라지렸을 때 잘만 살아줬잖아요. 덕분에 이 시장 계획 잘 굴러갔고. 정임은 숨이 막혔습니다. 복현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 다시 기어 나와서 일을 망쳐요? 회장의 말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사람 보내버린 거였어?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내버렸다는 표현은 좀 정리해드린 거죠. 가족들한테 피해 안 가게. 회장은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말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그걸 모르고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욕해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하하. 이 말을 복현이 듣고 있었습니다. 복현은 사무실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복현은 이를 악물고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내 딸한테 버린 아빠가 된 거야.
복현은 회장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회장은 복현을 밀쳐냈어요. 에이, 늙은 양반. 그냥 구걸이나 하세요. 여기가 당신 있어야 될 자리야? 회장은 비웃으며 복현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임은 복현을 부축했어요.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정임은 복현을 데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임과 복현을 쳐다봤습니다. 그날 오후 정임은 가게로 돌아왔지만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손님들로 가득했을 텐데 오늘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임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옆 가게 김씨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임아, 상인회에서 소문을 퍼뜨렸어. 내 가게 위생이 안 좋다고, 노인이 드나들어서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정임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회장의 수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상인들한테 내 가게에 가지 말라고 했대. 안 그러면 자기네 가게도 철거 명단에 넣는다고. 김씨 아줌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임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가게도 지켜야 하잖아.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씨 아줌마를 탓할 수는 없었어요. 정임은 그날 밤 무너졌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편은 거지 신세가 되었고 가게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임은 가게 뒤편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을 버틴 게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울지 않으려 했던 눈물이었어요. 정임은 복현을 미워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복현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현이 국밥집 뒤편으로 왔습니다. 비에 젖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임아, 복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들어 복현을 쳐다봤어요. 이거 그때 못 전해준 돈이야. 복현은 봉투를 정임에게 내밀었습니다. 많진 않아. 막노동, 경비, 택시 다시 하다가 사고 나고. 그래도 너한테는 한 번은 주고 싶었어. 정임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거친 손으로 모은 듯한 돈과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어요. 봉투 겉에는 정임에게, 소라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모두 반송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임은 편지를 보자 울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당신 진짜로 보냈던 거야?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집에서 내 주소 다 알고 있었어. 시장 땅 가져가려면 내가 혼자여야 했거든. 복현은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나타나면 내가 힘이 생기잖아. 그래서 막은 거야. 나는 너한테 미움받는 쪽을 택했어. 정임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복현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내가 30년 동안 한 말들이 다 잘못된 거였잖아. 정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소라한테 너희 아버진 너 버렸다고. 그게 다 내가. 복현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니야. 너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어. 너 혼자 장사하면서 애 키웠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데. 정임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상처를 모른 채로 30년을 버텼다는 사실이 서로에게 지옥이었다는 것을. 정임과 복현 모두 희생자였어요. 내가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정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소라한테. 당신이 우리 버린 거 아니라고. 당신이 지키려 했다고. 복현은 정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정임과 복현은 오랜만에 나란히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복현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를 풀어야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상인회 회장이 퍼뜨린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정임은 국물을 끓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지만 이렇게 손님이 없기는 처음이었어요.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끓고 있는 국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임은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어요. 이 국물을 30년 동안 끓였는데 이제 더 이상 끓일 수 없게 되는 걸까? 그때 가게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정임 사장님 맞으시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시장 재개발 담당자입니다. 이 가게 철거 일정 확인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임은 서류를 받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철거 일정이 2주 후로 잡혀 있었습니다. 기주 후요? 이렇게 갑자기요?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인회에서 동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서명도 있고요. 남자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상인회 회장의 서명이 있었어요.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미 가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가게 안팎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항의는 상인회에 하시고 저희는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가게가 2주 후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옆 가게에 김씨 아줌마가 달려왔습니다. 정임아, 저 사람들 뭐래? 2주 후에 가게 철거한대. 정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나 봐. 어떡하니? 김씨 아줌마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회장의 힘이 시장 전체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임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제가 들었어요. 가게 철거된다고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2주 후래. 정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변호사잖아요. 제가 법적으로 막아볼게요. 소라는 즉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라야, 그건 소용없어. 상인회 회장이 이미 다 정리해놨을 거야. 정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엄마가 30년 동안 지킨 가게인데. 소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소라야, 사실은 말이야. 내 아버지 일이. 정임은 복현의 이야기를 소라에게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소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한숨을 쉬었어요. 소라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내 아버지는. 엄마, 소라가 정임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 지금 바빠요. 가게 일은 제가 알아볼게요. 나중에 얘기해요. 소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복현에게 국밥을 가져다 주러 공터로 갔습니다. 복현은 여전히 신문지 위에 앉아 있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복현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먹어. 정임은 국밥을 내밀었습니다. 복현은 국밥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임아, 미안해. 내 때문에 가게까지. 복현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회장 때문이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정임은 복현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소라한테 말하는 게 쉽지 않네. 30년 동안 잘못된 걸 말했는데 이제 와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정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현은 정임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해. 소라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터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상인회 회장이 몇몇 상인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회장의 얼굴에는 승리한 사람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뭐 하세요? 회장은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불법 거주자 신고 들어왔는데 여기 계셨네요. 회장은 복현을 가리켰습니다. 이 공터는 시장 소유예요. 여기서 자는 건 불법이죠. 정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요? 법대로 하는 거죠. 이분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경찰 부르든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회장님은 30년 전부터 우리 가족을 괴롭혔잖아요.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30년 전에 제 남편을 협박해서 쫓아내고 지금은 제 가게를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얼굴이 굳었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정임은 복현을 쳐다봤어요. 복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증거 있어. 복현은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모델이었어요. 플라스틱 케이스는 색이 발해 있었고 버튼은 달아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협박한 거 녹음했어. 그때는 무서워서 못 꺼냈지만 지금은 달라. 복현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설마? 회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복현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오래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이 동네에서 사라져라. 안 그러면 너도 내 가족도 편하게 못 살 거다. 30년 전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진짜야? 회장이 그런 짓을 했어? 그럼 복현 씨가 버린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였네.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이건 조작이야. 회장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복현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30년 동안 회장이 시장을 지배해온 방식이 이제야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한 상인이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상인도 물었어요. 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래된 일이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회장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일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제 남편은 30년 동안 거지처럼 살았어요. 제 딸은 아버지 없이 자랐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게 다 회장님 때문이에요. 상인들이 회장을 둘러쌌습니다. 평소에는 회장의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당한 거 아니야?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회장이 시장 땅 모을 때도 협박한 거 아니었어?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평소 회장의 힘에 눌려 살던 상인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건 오해예요. 회장이 손을 내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현은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야. 30년 동안 내가 품고 살아온 증거야. 복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임은 복현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시장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세단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소라였습니다. 소라는 정장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소라가 정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정임은 놀라서 소라를 쳐다봤어요. 소라야, 어떡해? 엄마, 제가 알아봤어요. 가게 철거건 소라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인을 회장이 임의로 진행한 거예요. 엄마 동의 없이는 철거할 수 없어요. 소라는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법정에서 상대를 압박하던 그 눈빛이었어요. 회장님, 이건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제가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소라를 쳐다봤어요. 변호사님, 이건 시장 발전을 위한. 발전이요? 개인 이익을 위한 거죠. 소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조사해봤어요. 회장님이 철거 예정 부지에 건물을 올릴 계획이시더군요. 그것도 회장님 명의로. 상인들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합법적인 절차야. 합법적이라면 왜 상인들 동의를 받지 않으셨어요? 소라의 질문에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라는 정임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라의 시선이 복현에게로 향했어요. 복현은 소라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야. 소라는 복현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소라는 복현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복현 손에 들린 낡은 녹음기를 봤어요. 그게 뭐예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복현은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30년 전 내가 왜 사라졌는지 증명하는 거야. 소라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임이 소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소라야, 들어봐. 내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소라는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년 전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너 이 동네에서 사라져라. 안 그러면 너도 내 가족도 편하게 못 살 거다. 그리고 복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발 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사라질게요. 대신 제 아내와 딸은 지켜주세요. 알았어! 하지만 다시는 이 동네에 나타나지 마! 편지도 전화도 어떤 연락도 하지 마! 소라는 녹음기를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사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소라의 손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너희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버린 게 아니라. 복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매일 너희 생각했어. 소라, 내가 학교 가는 모습, 엄마가 국밥 끓이는 모습, 그걸 생각하며 살았어. 소라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럼 제가 3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한 게 소라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정임이 소라를 안았어요. 소라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한테 잘못 말한 거야. 정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 우린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야. 그때 회장이 슬금슬금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회장을 막아섰어요. 회장님, 어디 가세요? 우리한테 할 말 있지 않아요? 상인들은 더 이상 회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제가 이 사건 전도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30년 전 협박건부터 지금 철거건까지. 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르셔야죠. 회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상인들은 회장을 노려봤어요. 미안하다고 끝나요? 당장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동조했어요. 그래요! 이런 사람이 회장이면 안 돼요! 우리도 이제 목소리 낼 겁니다. 회장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을 지배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소라는 정임과 복현에게 돌아왔습니다. 소라는 복현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복현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걸 지켜봐야 했던 게 정말 미안해. 소라는 복현의 품에 안겼습니다. 45살이 된 딸이 7살 때처럼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었어요. 복현은 소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공터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주변 상인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씨 아줌마도 울면서 말했어요. 정임아, 정말 다행이다. 그날 밤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처음으로 평화로웠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미움이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회장이 물러난 뒤 상인들은 모여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상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정임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들은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일 다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임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에요. 손님들은 국밥을 먹으며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그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국밥집 사장이 30년 만에 남편 찾았대, 회장이 비리로 물러났대 같은 이야기들이 시장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복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좀 더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정임이 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깨끗한 남방을 입은 복현은 훨씬 사람답게 보였습니다. 정임아, 복현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복현을 쳐다봤어요. 어제까지 거지였던 사람이 이제는 국밥집 주인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정임은 복현을 가게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복현은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30년 만에 다시 보는 정임의 가게였습니다. 여기 변한 게 없네.
복현이 말했습니다. 정임은 국밥을 끓이며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똑같이 장사했으니까요. 복현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메뉴판, 낡은 테이블, 오래된 냉장고, 모든 게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복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복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임은 복현 앞에 국밥 한 그릇을 놓았어요. 먹어요. 이제 당신도 여기서 식구니까. 복현은 국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정임이 자기를 식구라고 불렀어요. 복현은 숟가락을 들고 국밥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그날 오후 시장 상인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소라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상인들은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어요. 정임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상인들은 정임을 보자 박수를 쳤어요. 국밥집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눈을 뜬 것 같아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가 직접 시장을 운영합시다. 더 이상 누군가의 횡포를 참지 맙시다. 회의는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장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채소가게 사장이 선출되었어요. 새 회장은 상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인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현과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정임아, 내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 복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복현을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일을 하고 싶어. 택시는 못 몰아도 가게 일이라도 도우면서. 복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가게 일 좀 도와줘요. 손님 많을 때 혼자 하기 힘들었거든요. 복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정임아.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걷는 길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가 시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소라는 가게로 들어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정임과 복현은 소라를 쳐다봤어요. 회장건은 제가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철거건도 무효 처리됐고요. 소라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소라는 복현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게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30년 전 택시 회사 퇴직금이요. 복현은 놀라서 소라를 쳐다봤습니다. 퇴직금이 남아 있어. 네. 회사에서 찾아가라고 여러 번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됐대요. 제가 서류 정리해서 찾아올게요. 소라의 말에 복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 엄마 줘. 내가 30년 동안 못 준 생활비야. 정임은 복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돈이에요. 당신이 쓰세요. 하지만 복현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너한테 줘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소라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반반 나누어 쓰세요. 엄마도 가게 고칠 데 있을 거고 아버지도 필요한 거 있을 거잖아요. 소라의 제안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임과 복현과 소라는 가게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임이 끓인 국밥을 셋이서 먹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한 식사였습니다. 엄마, 이 국밥 맛은 정말 변하지 않네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정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끓였으니까. 복현도 국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나도 이 맛 기억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사장님, 가족이랑 저녁 드시네요. 보기 좋아요. 정임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복현도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를 마친 뒤 소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가게 일도 돕고.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내일하고.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소라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30년 동안 못한 걸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복현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소라야, 내가 이렇게 잘해줘서.
소라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어요. 30년 동안 잡지 못했던 손이었습니다. 복현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정임은 가게 문을 닫고 복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복현은 정임의 집 근처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아직 같은 집에서 살기에는 어색했지만 가까운 곳에서 지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게로 나올게. 복현이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일 봐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임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혼자였던 삶이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정임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회장 아래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임의 국밥집도 변화했습니다. 복현이 가게 일을 도우면서 손님들이 더 늘었어요. 복현은 주로 설거지와 청소를 맡았지만 가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이시죠? 30년 만에 돌아오셨다면서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복현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신 게 어디예요? 부부는 함께 있어야죠. 손님의 말에 복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소라가 시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약속대로 주말마다 가게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 소라는 가게로 들어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정임과 복현은 소라를 보며 웃었어요. 어서 와. 밥은 먹었어? 정임이 물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여기서 먹으려고요. 국밥을 먹으며 소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요? 제대로 된 가족 사진 하나도 없잖아요. 정임과 복현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찍자. 다음 주 일요일 세 사람은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동네 사진관이었어요. 가족 사진이시군요. 자, 여기 앉으세요. 사진사가 세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정임이 가운데에 앉고 양옆에 복현과 소라가 앉았어요. 좋아요. 이제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소라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 가게에 걸어두면 좋겠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손님들도 볼 수 있겠네. 일주일 뒤 사진이 나왔습니다.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을 받아든 정임은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걸렸네. 이 사진 한 장 찍는데. 복현도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늦었지만 찍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세 사람은 가게로 돌아와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가게 입구 쪽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사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가족 사진 찍으셨네요. 보기 좋아요. 사장님 가족 참 따뜻해 보여요. 손님들의 칭찬에 정임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임과 복현은 가게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장은 조용했고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정임아, 복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응. 30년 정말 미안해. 복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임은 복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복현은 정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나 같은 사람 다시 받아줘서.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며칠 뒤 시장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새 회장이 취임한 기념으로 상인들이 모두 모였어요. 새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국밥집 오정임 사장님 덕분입니다. 회장의 말에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임은 부끄러워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행사가 끝난 뒤 정임과 복현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국밥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 참 좋아. 복현이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예요. 복현은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됐네. 복현의 말에 정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원래 가족이었어요.
잠깐 떨어져 있었을 뿐이죠. 그날 밤 정임은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어요. 오늘 복현이랑 시장 행사에 다녀왔다. 30년이 걸렸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소라도 주말마다 오고 복현도 가게 일을 돕고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일기를 쓰고 나서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복현은 일찍 가게로 나왔습니다. 정임보다 먼저 도착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벌써 왔어요? 정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복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일찍 일어나서 청소 다 해놨어. 정임은 복현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이 국물을 끓이고 복현이 재료를 손질했어요.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정임과 복현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소라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소라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빠 퇴직금 나왔어요. 그리고 전 회장한테서 배상금도 받아냈고요. 복현은 놀라서 소라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너 줘야지. 하지만 소라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 돈이에요. 함께 쓰는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과 복현과 소라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복현이 말했습니다. 소라야,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 소라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사실 저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거. 복현과 정임은 놀라서 소라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네. 30년 동안 일만 했잖아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소라의 말에 정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 인생 살아. 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며칠 뒤 정임은 가게 앞에 작은 의자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복현이 앉을 자리였어요. 당신, 여기 앉아서 뭐 해요? 정임이 물었습니다. 복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시장 구경. 30년 동안 못 봤잖아. 정임은 복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시장을 바라봤어요. 정임아, 우리 이제 늙었네. 복현이 말했습니다. 정임은 웃었어요. 그래요. 우리 이제 70 넘었어요.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복현의 말에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시장 골목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임과 복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임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년 동안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저녁 해가 지고 시장에는 노을이 내렸습니다. 정임과 복현은 여전히 가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감동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면 그 마음이 또 다른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